자, 이승기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야권 통합 주도권 다툼 그리고 셈법은 제각각입니다. 자,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승자인 국민의힘에서도 선거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예, 서울과 부산 두 곳의 시장 선거에서 그야말로 뭐 대승을 거뒀는데, 근데 이제 당장 승리에 공을 두고 다투는 그런 모양새예요. 예, 이 다툼의 한 복판에는 이제는 물러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는데요. 네.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후 이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이런 말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통해 시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이제 정권 교체의 교부도까지 확보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뻔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김 전 위원장이 발끈하면서 안 대표를 향해 이 건방지다. 라는 이제는 물론 그 면전에서 한 건 아니고요. 건방지다라는 거친 표현을 하면서 그래요. 이번 선거 승리는 야권의 승리가 아니다. 국민의힘의 승리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역량으로 승리한 건데 안 대표가 이제 숟가락을 얹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제 불쾌감을 보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 야권 통합에 기웃거리지 말고 자생력 갖는 정당이 되라며 사실상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안철수 대표를 배제하려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해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김 전 위원장은 이전부터 그 야권 단일화 없이도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어쩌면 이번 발언도 비슷한 그 취지인 것 같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안 대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 정도면은 안철수 불가론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번 선거 승리는 정말 국민의힘에게는 정말 그 기적 같은 정말 얼마 만의 일인지도 만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기에 서울에서만 18%, 부산에서만 30% 넘는 격차로 이겼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축제죠. 예, 그런데 이런 잔칫날에 안철수 대표가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굳이 그에 대해서 이제 건방지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특히 안철수 대표가 이 야권 단일화에서 패배한 후에도 정말 오세훈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선거 유세도 많이 다녔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김 전 위원장 같이 정치 선배거나 어린인 경우에는 뭐 수고했다.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치자 이 정도 의례적인 덕담만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까지 좀 이렇게 수위 높은 발언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정말 의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김 전 위원장의 이번 발언을 두고 이제 독선적이다. 토사구팽식 막말이다. 그리고 야권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이제 비판이 줄지어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 역시도 야권이 이번 승리로 교만에 빠지지 말고 대통합에 나서야 된다면서 애눌러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범야권 통합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졌다면은 뭐 야권 대통합의 그 구심점이 제3지대 안철수 대표나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으로 넘어갔겠지만 아주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중심에 서게 된 건데요.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 유력 대권 후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외부에서는 당장 안철수 대표나 뭐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이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김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 자강론,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후보를 키우자 이 자강론에 대해서도 이게 아예 근거가 없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필요하죠 후보가.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오는 6월 이제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전에 빨리 국민의당과 합당해 안철수 대표를 자당 소속으로 만들자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번 재보선 선거 승리의 여세를 그대로 몰아서 안 대표까지 영입하면 이 국민의힘 브랜드를 최고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 경쟁을 통해 유력 대권 후보를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그에 반해 이제 안철수 대표는 지금 입당해봐야 이제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니까 좀 시간을 두고 이번 선거의 여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승리의 여파가 좀 떨어질 때쯤에 이제 그때 이제 몸값을 좀 극대화해서 합당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합당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시기를 주고는 약간 좀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인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 만나자고 하면 한번 만나봐서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내가 도와줄지
아닐지 판단하겠다 라면서 사실상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했는데요. 이 발언을 보면 마치 연예기획사 대표가 대표가 스타가 되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라. 예. 내가 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이런 모습과 똑같은데요. 결국 정치 역량이 아니죠. 정치 경력이 전무한 이 윤 전 총장이 대권에 가기 위해서는 이 조직력, 특히 제1야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배경이 필요합니다. 결국 뭐 범야권에서 모든 후보들이 한 배에 모일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주도권을 그 안에서 누가 가져오냐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일단 모두 한 군데에 모이고 나면 거기서 이제 경선을 해서 이제 후보를 단일화하고 그 후보를 이제는 대통령 선거에 내보내면 그 파괴력은 정말 어마어마할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총장을 모두 모아 일단 단일화를 하면 거기서 국민의힘 조직력으로 자동 후보를 대권 후보로 일단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후보는 안 대표와 윤 전 총장을 모두 이긴 후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는 뭐 힘을 가진 이제는 그 후보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죠. 이제는 그 표도 모두 흡수하니까 한순간 이제 유력 대통령감이 돼버리는 거니까 야권 통합을 먼저 하자라는 거에 이제 집중하는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오세훈 시장도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를 차례차례 이기며 한순간 이제는 서울시장감이 돼버린 거거든요. 바로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필승 공식으로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도 오는 6월경 전당대회를 열고 그 새 지도부를 선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권 통합에 대해 이제 부정적 인식을 보인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단기간에 복귀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이 분위기라면 차기 당대표의 가장 큰 자격 요건은 무엇보다 외곽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당으로 끌어올 수 있냐 없냐. 이게 1순위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대표와 그러니까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무난히 성사시키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시죠. 예, 다음 이슈는 김태현 사건, 스토킹도 범죄다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새 모녀를 무참히 살해한 그 김태현의 범행을 두고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있는데 이 사건이 처음에는 그 스토킹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어쩌면은 뭐 진작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 사건을 두고 언론 매체를 보면은 대부분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미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범죄자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이제는 사건명을 붙이는 건 적절치 않고요. 우리 방송에서 이제는 김태현 사건으로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노원 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제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김태현에게 적용된 이 범죄명을 보면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렇게 5개 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지속적 괴롭힘,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은 김태현이 그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가족 중 이제 이 큰딸과 3차례 정도 만났는데 게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식사를 가진 자리에서 말다툼을 하고 나서 이 큰딸이 더 이상 김태현에게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태현이 해당 피해자의 SNS를 뒤져서 이제 택배 송장을 본 건데 거기서 이제 주거지를 파악해서 이제 주거지까지 찾아와.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고 계속 공중전화로 전화도 하고 또 지인을 통해 문자를 전달하면서 계속 만남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인 큰딸이 아예 응대를 하지 않자 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이번 사건은 최초의 김태현의 스토킹 범행이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 스토킹이 그런데 인정이 돼도 원래 이제 범칙금이 그 최대 1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스토킹이 방치되면 더욱 큰 범죄로 이어지니까 이를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해서 이 처벌을 좀 중하게 하자라는 의견이 이전부터 시민단체나 법조계를 중심으로 계속 있었는데요. 그런데 관련 처벌법이 1999년 국회에서 첫 발의되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계속 계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스토킹에 무관심한 상황이 돼버렸고 이번 사건에 이런 끔찍한 사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실 이 부분은 비판의 소지도 매우 큽니다.
뭐 그래서 이번에는 그 관련 법안이 통과됐죠? 예, 우리 국회가 또 잘하는 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국회가 이번 김태현 사건이 발생된 바로 다음 날인 그 지난달 24일 곧바로 이제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꼭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나야지 통과를 시키는 게 좀 이렇게 화가 나는데요. 예. 이 법안 통과가 거의 첫 법안 발의 후 22년 만입니다. 아.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법안을 보면요, 스토킹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외에도 경찰이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통신 이용 접근 금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법안을 보면은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보통 스토킹은요,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접근 금지 같은 이 조치를 어긴다면, 뭐 어길 가능성이 많겠죠. 어긴다면 어기는데 그거를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한다? 과연 이게 실효적인 조치가 될까? 여기서 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도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이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또 회유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는 뭐 방지를 못했다는 점에서 또 미흡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었고 피해자 보호 관련 법안은 이제는 지금 마련 중이니 곧 후속으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예. 향후 입법에서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